자, 안녕하십니까. 검정고시 도덕 김태수 선생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가정과 도덕,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사이와 도덕까지 살펴봤는데, 자, 이제 친구 사이 도덕의 그 다음 단원인, 자, 성과 사랑.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청소년 교육 굉장히 중요한 이성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공부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원, 이제 사이버 윤리까지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성과 사랑에서 맨 처음 나온 단어가, 자, 성의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죠.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남녀를 구분하는 성별과 그다음 성적 행위를 상징하는 이제 섹스라는 이런 단어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성 역할로서 남녀의 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젠더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나중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즘은 성 전환자들을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을 바꿨다고 해서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이런 표현도 같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젠더라는 표현이 강조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생물학적 성도 바꿀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 성을 바꾸지 않더라도 자, 자신이 성적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서 성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고 해도 이건 트랜스젠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성의 가치 많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 가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종족 보존이죠. 자, 동물이라면 누구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 두 가지 있죠. 자신의 생존의 욕구해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식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분신을 영원히 퍼뜨리고 싶어하는 이런 말. 자, 성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자, 종족 보존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 자, 쾌락적 가치.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성을 쾌락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유일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인간이 성을 쾌락으로서 가치. 그러니까 종족 번식 플러스 쾌락으로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를 쾌락으로서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동물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격적 가치.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다른 인격체와 하나 되어서, 자, 삶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해주는 것. 자, 이게 성의 가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아직도 굉장히 어때? 생물학적 가치 나왔고요. 쾌락적 가치 나왔고, 인격적 가치.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다방면에 걸친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 해가지고요. 자,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강했죠. 성은요, 부끄럽고, 그 다음에 감추어야 될 대상이다. 우리 한국 전통사회 문화가 이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함께 만들어내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걸로 봤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성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서 모든 생명체를 탄생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뭐 보충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나와요. 많이 쓰시는 단어잖아요.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자,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소중하게 아끼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범위의 대상은요 어때요? 굉장히 무한하죠. 그래서 자, 대상, 가족이나 친구, 이성, 이웃사람 하다못해 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끼는 물건도 사랑할 수 있죠. 애완동물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범위는요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범위가 자, 전부 다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가족 안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차에. 자, 그 다음에 자식의 부모에 대한 보답 의미의 사랑, 효도. 형제 간의 우애. 그 다음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랑에 의해가지고요. 자,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오묘한 감정으로서 상대방에게 끌리게 만든다. 그 다음에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왜? 그 사람을 아끼고 그 다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사랑이니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사람의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 친밀감. 자, 얼마만큼 가깝게 느끼느냐. 이거 친밀감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열정. 자, 낭만적인 감정을 유발하거나 상대방의 신체적 매력에 대해서 느끼는 욕망. 자,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헌신.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로 한 결심.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지키고 책임지고 배려하겠다는 태도.
자, 내가 진정한 의미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해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 이게 돼야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조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조건 있는 사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한다면 이 헌신도 아깝지 않은 사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의 중요성 볼게요. 자, 사랑이 부족할 때 사람은 쉽게 병이 걸리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는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어떤 조건 중에 하나 중에 어떤 조건보다도 우선시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게 곧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나의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주는 거, 그다음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책임지고 키워주는 거. 이게 부모님한테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헌신적인 자애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어때요? 불행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해가지고요. 이건 뭐 정답은 딱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답이 있는 보편적인 경우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성윤리의 의미에서 인간의 성과 관련된 행위 기준. 그래서 행위 기준을 받아줄 수 있는 걸, 그다음 만들어줄 수 있는 걸 성윤리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삶에서 성이 갖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자, 그 성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에서 성이 갖는 가치나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서 우리가 성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을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호 존중과 배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과 상호 존중은 사랑과 성의 필수 조건으로서 성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서 완성된다. 그 다음에, 자, 성의 가치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성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생명, 사랑, 그 다음에 즐거움, 쾌락이죠. 쾌락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때 성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없고 이 모든 정신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때 그때가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올바른 태도로서 첫 번째, 자, 충동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자,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자,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사태에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임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나아가서 뭐 성범죄로서 이어질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성적 일탈행위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성매매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성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 이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나 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요.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해서 거부 표시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망성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자, 이게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했던 말들이죠. 성적 욕구를 무조건 억제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공부나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으로 승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힘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을 해준 거예요. 체육적인 활동으로 한번 승화를 시켜봐라. 그래서 그 친구가 체대 갔습니다. 그 친구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라톤 선수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에 대한 건강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 주변에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범람하고 있는 왜곡된 정보 같은 경우는 철저히 걸릴 필요는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성을 경제적 수단이나 자, 성매매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단순한 쾌락을 위한 도구로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성매매해서 매수자와 이제 매도진이잖아요. 성을 파는 사람들은 성을 경제적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을 사는 사람들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는 거. 이게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성매매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회의적으로 보는데 없어지면 좋은 거죠. 없어지면 좋은 건데 없어지는 사회가 과연 올지 이건 약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있는 건데 자,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지켜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성매매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상급 학교를 가거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단체 같은 데서 집단 토론 같은 걸 할 때 많이 우리가 내세우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대한 논리성은 한번 가지고 있고 항상 생각해보는 이런 필요성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성매매 관련된 문제 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 교육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성교제 관련된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성교제. 자, 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왜 그러죠?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자, 이성교제를 해서 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이성을 욕구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자, 동료이자 협력자로서 인식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익힐 수가 있다. 자, 예전에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약간 왜곡되고 그 다음에 약간 배타적이고 편협한 이런 이성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게 오히려 좀 더 이거 오픈되고 그 다음에 양성화되면서 자, 최근에 밑으로 가면 갈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많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에게 지켜야 될 예절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성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배울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중 나오고 남고 나오고 처음 갔던 대학도 공대 갔고 공대에서 바로 군대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주변에 이성 친구들이 많이는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성을 대할 때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걸 미리미리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요즘에 많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상대방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서 내면적으로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기쁨을 알고 다른 사람과 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꾸미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좀 더 다양한 인간관계를 이성교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너무 몰두해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학업에 소홀해 줄 수 있다. 왜? 몰두하면 아무래도 시간이나 뭐 금전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지나친 집중 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 그럼 몰두했을 때가 몰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위한 자세로선 첫 번째, 자, 이성교제의 목적은요,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좀 더 넓은 인간관계를 배우고 익히는 데 있다는 거죠.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죠. 현재의 경험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성 친구를 소유의 대상으로 오해하거나 그 다음에 완성된 사랑으로서 만들려고 서두르면 서로 상처를 입게 된다. 자, 이성교제라는 말이 나왔으면요. 성인들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기 위한 청소년까지를 이성교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럴 때는 아직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의 반려자나 그냥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란 이런 인식은 어때요? 서로 간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자제해야 되는 자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폭넓은 이성교제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성을 좀 더 제대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성을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되고요. 자, 다양한 이성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이 좋다. 참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너무 늦어가지고 저 25살 때 첫 연애했거든요. 뭐 요즘에는 그게 늦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그때 당시엔 좀 늦은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존중과 예의를 우리가 일찌감치 체험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태도는 동성 친구를 사귈 때와 다를 바 없지만 자, 남녀는 기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가 이걸 만든다.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회가 남성성,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사람마다 어느 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자, 남녀는 기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나 그 다음에 이성교제 때 단정한 옷차림 그 다음에 품위 있는 말투 너무 이제 모범답안이잖아요. 왜? 이거는 보편적인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약간 모범답안 위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품위 있는 말투를 갖추어야 하며 자, 만날 장소나 시간을 정할 때도 유의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성교제에 관련된 모범 답안들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문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자세가 아닌 것, 그 다음에 자세인 것만 고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생각에 따라서 자,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반추해낼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유의점. 자, 이성 친구가 없다고 고민하거나 슬픈 얘기죠. 그다음에 소외감을 느낄 필요는 없으며 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너무 없으면 고민되죠. 왜?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끔씩 우리 이런 댓글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여자친구가, 장래의 배우자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댓글들도 가끔씩 있는데, 참,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말로 이제 웃으면서 슬프다, 웃기면서 슬프다, 그래서 우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특히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남성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남자들은 항상 끊임없이 자기가 나서고 고르고 선택하고 대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남자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비가 많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얼마만큼 부족하냐면 정상적으로 1대1 매치가 된다고 해도 남자 5명 중에 하나가 남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남성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같이 나오는 건데요. 자, 나와 오랫동안 친밀하게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진정한 땡땡이란 서로 믿고 이해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다. 가족 위에 가장 믿고 이해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뭐가 있겠어요? 친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륜 중에 하나로서, 자, 세속 5개가 아닙니다. 오륜이에요. 자, 오륜 중에 하나로서 친구 사이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3강 오륜의 오륜 중에서 친구 사이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붕우유신이라고 하고요. 자, 관중과 포수가 사이의 우정을 일컫는 사자성어로서 관포지교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관포지교고요. 3번은. 자, 친구 사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견해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자, 밑줄 치시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글자 사자성어, 역지사지의 자세. 우리 이제 중졸 도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자, 청소년기에는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그중 성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2차 성징이라고 하죠, 이때. 자,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청소년기에 2차 성징이 일어나는데, 2차 성장으로서 어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까? 아무래도 이성 친구,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우리 어린이, 그러니까 유년기에 비해서 청소년기가 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까? 간단하죠. 유년기에 비해서 청소년기에 남녀 간의 격차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다워지고 여자들은 여자다워지는 경향이 강조되면서 아무래도 나와 상대방 이성이 다른 존재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뭐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남녀 간의 성, 에로스 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사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바로 세 번째 파트, 사이버 윤리와 그다음 책임. 그래서 사이버 윤리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우리 사이버 공간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해서, 자, 사이버 공간, 뭡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인터넷 안에 있는 가상 공간을 뭐라고 해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도 뭐예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은요, 우리 생활 영역 가운데서 하나로서 이미 자리 잡았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의 특징.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별표를 사정시 치시고요.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예전의 물리적 공간에 비해서는 어때요? 훨씬 더 제약이 없죠.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초월되어 있다. 만약에 사이버 공간이 없으면 현재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저랑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시간과 장소의 공간적 제약을 좀 더 제한을 덜 받고 다양한 시간에 따라서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그 다음에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특별히 더 중요한 말입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익명성, 익자가요, 숨길 익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 문제점들의 첫 번째 원인은요, 이 익명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표현, 이거는 어때요? 굉장히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른바 일탈행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야기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쌍방향성이라고 해서요. 뭐 일반 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에서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이걸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방성과 평등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이나 성별,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구나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소통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 세상 어떤 높은 사람 기준이 뭘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이런 사람과도 어때요? 실제 생활에서 만나고 대답하기, 그다음에 대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요, 나의 의견을 그들에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표현까지는 가능한 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방성과 평등성이 강조됐다는 건 사이버 공간에서는요, 아무래도 어때요? 민주화가 어때요? 좀 더 촉진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장점과 단점 항상 나오죠? 자, 사이버 공간의 장점에서 우리 청소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각종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 편해졌죠. 예전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관련된 내용의 과제가 나오면, 저희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요, 그런 과제도 나오지도 않았지만, 대학교 때 가서 이제 그런 단어가 나왔지만, 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대학교 때 전혀 우리가 좀 굉장히 폭넓은 그 자료를 요구하는 레포트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냐면, 백과사전을 보고 베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취합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가를 즐기고 인터넷만 하고 있어도 재밌잖아. 그 다음에 채팅, 전자우편을 주고받을 수 있다. 메일이라고도 하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옛날에 질문이 왔었습니다. 전자우편이라고 하니까 이메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해드린 거고요. 자,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자, 우리 인터넷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정보의 보고라고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것도 변형시켜서 뭐 할 수도 있겠습니까? 자, 직장에 가지 않고도 재택 근무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것처럼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도 공부도 할 수 있겠죠. 수업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변형되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 보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점의 첫 번째는 뭐예요? 익명성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자신을 숨길 수 있다는 것. 자신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뭐가 줄어들까요? 자,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덕적 책임도 들어가겠죠. 자, 도덕적 책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도덕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이버 워리어, 아니면 댓글 워리어.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굉장히 전사가 되는 이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익명성을 악용하여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불건전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이게 꼭 불건전한 정보가 음란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컴퓨터에 폐해를 줄 수 있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 말고도요.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라고 해서 헛소문들도 많이 돌잖아요. 이런 데서. 자, 그 다음에 해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의 정보를 빼내고 하는 것들을 해킹이라고 하죠. 바이러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침해.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자, 지적재산권. 자, 우리 사이버 공간의 정보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정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쌀 20kg짜리 한 가마가 있어요. 그걸 100명이 나눴어요. 그럼 100명이 나눌 때마다 그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우리 물리적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근데 사이버 공간의 정보라고 하는 건요,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작아지진 않고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래 사회에서는요,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자,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미래 사회에서는요,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게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이런 유형의 유체물일까요? 아니면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정보일까요? 당연히 써도 없어지지 않는 정보가 재산적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건 이미 미래 사회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 작곡가들은요, 어떻게 돈 벌었어요? 곡 하나 쓰고 정액으로 한 번 받고 끝났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자기 노래가 방송에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자기 통장에 돈이 탁탁 들어오죠. 근데 그게 어때요? 노래 한 번 나왔다 해서 이게 유효기간 없어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노래는 한 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마다 돈은 어때요? 계속 쌓이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전문직 중에서 뭐 몇 년 연속 계속 하고 있는데, 소득이, 국세청에 잡힌 소득이 1등인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자, 변리사는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지적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 소득이 굉장히 제일 높습니다. 모든 전문직 합쳐서. 우리가 보통 돈 제일 많이 버는 직업에서 뭐 의사, 변호사들 이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치과의사 이런 분들 다 제끼고 이분들이 1등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하죠, 이게.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건요, 무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한, 이걸 보호에 대한 아직 그 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만간에 전 세계적으로 크게 여러 번 대일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요, 이게 굉장히 철저합니다.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그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엄마 아이디로 노래를 8곡 정도를 다운받았습니다. 노래 8곡 불법 다운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소송이 걸려가지고요, 회사 측에서는 그거 몇백만 불짜리 소송, 몇십억짜리 소송을 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몇 억 원대의 배상을 부모가 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에서는 굉장히 철저합니다. 우리보다 이게 역사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철저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아직은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하고 FTA라고 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과 FTA를 맺을 때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미국의 영화나 아니면 뭐 일본 같은 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영화나 게임 같은 것들, 뭐 인터넷 P2P 공간에 막 무분별하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시범타로 걸립니다. 시범타로 걸렸을 때 얼마만큼 배상 책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현재 몇 개를 걸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걸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요즘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있죠, 미드라고 하는. 근데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른바 번역을 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드라마 만드는 미드 그 전문 방송국들이 그걸 불법 유포한 사람들 잡기는 일단 처음에 너무 힘드니까, 일단 그걸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번역가들 있잖아요. 번역가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결론은 안 났거든요. 그래서 결론도 굉장히 길어질 거고요. 근데 그 번역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난 그냥 말 그대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 나에게 소송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군가 시범타로 하나 걸린 거예요, 그게. 앞으로는 굉장히 누가 더 걸릴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직접재산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대화가 축소된다. 그 다음에 한글 파기 문제. 옛날에 이제 초창기 인터넷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어느 정도 규칙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완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채팅이나 인터넷, 그 다음 컴퓨터 게임 중독 문제.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뭐 TV도 되고요, 케이블 TV도 되고, 책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라 하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인터넷을 고르겠어요. 인터넷 하나만 돼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참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한참 할 나이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백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백수들은 백수 자체도 굉장히 힘들다. 백수도 못할 짓이다. 왜?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백수는 할 만해요. 할 게 되게 많거든요. 24시간 케이블 TV 나와서 인터넷으로 무한의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백수들은 진짜 할 만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서도 아,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또 다른 의미에서 한번 체험 한번 해보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꼭 알아야 될 인터넷 사용 유의점. 예전에 이거 한번 써드렸더니 이거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전부 다 외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당연한 것들이 나오니까. 자, 우리 과다한 인터넷 사용은 청소년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신체 리듬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만 몰두하면 사고력과 주의력이 필요한 독서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독서를 통해서 얻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 못지않게. 근데 이 인터넷에 의해서 정보를 얻는데 너무 거기에만 그 최적화되다 보면 우리 독서할 수 있는 습관 자체가 길러지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들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맞죠? 특히 이제 우리 연예인들의 이제 악성 댓글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참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공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인터넷에서 무슨 의견 썼는데 그 공감 비공감 그 댓글 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뭐 공감이 되게 많은 과정 속에서 비공감 조금씩 있으면 굉장히 열받거든요. 이런 것들도 되는데 심지어 악성 댓글을 직접 받아버리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물론 이거 악성 댓글도 무풀보단 낫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인터넷의 대인관계에만 집착하다 보면 이른바 사이버 관계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울 텐데 3차적 인간관계라고 그래요. 1차적 인간관계는 뭐겠습니까? 가족과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관계를 1차적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해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들 있잖아요. 이거 2차적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친구는 그 두 개 사이 정도 되겠죠. 친구는 뭐 1차적이 될 수도 있고 2차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만나는 사람들은 아마 1차보다는 2차에 가깝게 되고 어린 나이에 만나는 사람들은 1차에 가깝겠죠. 근데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진 관계를 가르쳐서 3차적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3차적 인간관계는요. 여러분 볼 때 친구 맺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누구나 쉽게 맺을 수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바로 이제 SNS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가가지고 그냥 신청하면 친구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 맺기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어때? 헤어져도 타격이 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맺어지고 쉽게 끊어지는 관계에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생활 관계에서도 그만큼 어때? 책임감 있게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3차적 인간관계의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쉽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그만큼 제한적이죠. 근데 그만큼 어때요? 맺고 끊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오프라인 관계까지 그대로 이어지면 그만큼 책임감 없는 관계가 맺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자, 인터넷에 익숙해지면 단순히 생각만 할 뿐, 그 다음에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현실에서 언어 생활을 해칠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몰두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슨성, 익명성으로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사람도 들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상황이 다르고요. 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지적재산권 침해. 이런 것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요즘에 그 다음에 뭐 토렌트라고 하는 것도 있죠. 토렌트 같은 경우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토렌트 파일을 닫아놓지 않고 계속 열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토렌트 파일에 의한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이런 정보들이 계속 같이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자, 불건전한 정보가 됐든, 이 지적 재산권 문제가 됐든, 유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 바이러스에서도요, 다른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옮겨주는 이른바 좀비 PC 이런 개념들도 있는데, 좀비 PC가 내가 좀비 PC 될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사이버 공간도 따라서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데요. 자, 익명성으로 인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도덕적 책임이 약해지거나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기준되는 원칙, 이것도 보편적인 원칙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자, 자기 생명의 건강을 돌보는 자기 존중과 다른 사람의 인격권,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등, 그다음에 사생활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타인 존중을 포함하는 개념. 자,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조심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연예인들 사생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사생활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예인은 공인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연예인 공인은 아니죠. 유명인이죠. 연예인이 공인이니까. 그래서 연예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연예인이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좀 더 보통 사람보다는 도덕적 책임이 높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뭐 저는 그것까지는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공인이라고 하는 건 뭐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공인이죠. 그래서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뭐 사생활 정도 어느 정도 까발려도 상관없고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의 사생활은 국민들이 알 권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밝혀줘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성, 익명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왜? 자, 주의를 기울여야 될 책임과 그 다음에 자신에게 원인 있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런 책임의식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자, 현실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동이 나올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자, 사이버 공간 무한한 것 같죠? 우리나라 생각보다 좁습니다. 언젠가는 걸려요, 이게 서로 간에. 정말, 저도 실제로 경험해봤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걸립니다. 생각보다 되게 좁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자기가 해놓은
이른바 싸지른 여러 가지 행동들이 언젠가는 자기한테 짐이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은 모르겠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그 분명히 책임의식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에서도 뭘 챙겨야 된다? 정의를 생각해야 된다. 자, 정의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도리를 가리킵니다. 사회적 도덕이에요. 그래서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정보와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이런 정의를 사이버 공간에서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인도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줘야 된다. 왜?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법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악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자신에 속한 사회에 이른바 행복을 증진시켜야 된다는 의미로서 적극적 의미까지 당연히 포함한다. 자, 이거 어렵게 표현하는 거지만 이 실제로 나오면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자, 필요성, 해킹, 물론 당해보신 분들 있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유포, 이건 진짜 다 당해보죠. 그 다음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 자, 예전에는 그 유명한 미용실들에서 거짓 소문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최근엔 사이버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생 매도시키는 거 순식간이죠. 이런 것들 한번 퍼지면. 자기는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해본 사람은 그 심정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 제한이 없습니다. 물리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해 범위도 그만큼 어때요? 무한정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높은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거겠죠. 자, 우리 자세 보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바람직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과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절제도 해야 되고요. 타인 배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배려나 이런 단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자율성을 확대돼야 하지만 자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덕 플러스 책임입니다. 자유 플러스 책임이에요. 자율성을 확대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도 법이 다 개입하기 때문에 자, 우리 사이버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이 법이 있었죠. 하지만 예전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없었을 때는 인터넷에서 아무리 욕을 막 해대도요. 이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이 없는 건요.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할지라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유명해진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다 전부 다 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참 중요한 거 많죠? 이번 단원이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자, 이번 단원이 정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자, 한참 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참으로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네티켓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유행 지났습니다. 지났겠죠, 이제. 그래서 네티즌이란 말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란 말이 나오고 네트워크에서 에티켓이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네트워크 플러스 에티켓 그 다음에 네티즌 플러스 에티켓 해가지고 네티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네트워크 사이버 공간을 사용해서 예절이죠. 사이버 공간을 사용해서 도덕이죠. 에티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누리끼리 지켜야 될 예절이자 도덕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네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 문제로서 중졸 문제는 이렇게 단독 어휘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단독 문제로서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유행 지나긴 했습니다. 자, 왜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요. 자,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 말 자체가 더 어렵죠. 익명성은 알지만 비대면성. 얼굴 맞대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익명성과 비대면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더 함부로 행동하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 따라서도 아까 했던 대로 배려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서 밝고 건강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네티켓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이 깊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터넷 문화가 깔끔해지긴 했습니다. 더 깔끔해져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인터넷 문화가 좀 시체말로 더러웠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숨겨진 야성을 인터넷에서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굉장히 많이 깔끔해져서 전 세계 어떤 나라랑 비교해도 굉장히 깔끔한 이런 인터넷 문화로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지는 정도까지 발전할 필요성도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지켜야 될 네티켓 당연히 채팅 예절 해야죠.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채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상대방 존중하고 건전한 대화, 채팅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현실 공간에서 만날 때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니까 그런 거죠.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게시판 이용 예절에서도 글은 짧고 명확하게 쓰고 허위사실이나 욕설, 비방은 최대한 삼가하고 그 다음에 전자우편 사용 예절도 신분을 먼저 밝히고 제목을 붙여서 내용은 짧게 간단하게 전송하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라는 거. 말은 쉽죠. 근데 물론 길게 써도 이게 길게 썼다고 해서 이게 상대방이 불편한 거지 이게 꼭 예절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자료실을 이용할 때는요. 음란물이나 그 다음에 불법 복제 자료 이런 것들 최대한 사용을 금지하고요. 유익한 자료를 올린 사람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남긴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익한 자료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유익한 자료가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걸 남기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언젠가 한번 철퇴당합니다. 이거 음란물은 모르겠습니다. 음란물은 모르겠는데 음란물도 솔직히 일본에서 많이 연주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몇 명 구속된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법 복제 자료 같은 거 이제 아무래도 미국 같은 데서 많이 들어올 텐데 자 누군가는 시범타로 걸려서 크게 한번 호되게 당할 겁니다. 자 그다음 게임 예절. 게임 예절도 예전에 비하면 진짜 좋아졌죠.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졌죠. 근데 아직도 좀 멀긴 멀었지만 자 게임하는 상대방 존중을 위해서 정정당당한 자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킹 프로그램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승패에 관계없이 항상 인사하는 습관. 말이 쉽지만 하기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게임도 우리나라 사람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즐기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즐기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참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확실히 이런 예절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부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게임에 대해서 뭐예요? 승패로서의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확실히 있구나 라는 인식이.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인터넷 문화는 많이 쫓아왔지만 우리나라 사람 특유의 승부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화는 아직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터넷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제 사생활 침해, 사생활 존중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 이른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서 개인정보 수집과 유포가 쉬워지면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침해 많이 당했고 유출도 많이 당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주민등록증 나온 사람 중에 침해 안 당한 사람이 더 적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른바 몇 천만 명의 회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나 은행 몇 군데가 털렸습니까, 이거. 그래서 안 털리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생활 개인정보는 전부 다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 개인에 관한 정보와 요즘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이런 것들, 휴대전화 번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자,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면서 인격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예전에 어떤 모 개그맨이 개그 프로에서 맨 마지막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막 외치면서 끝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은요, 모든 사이트에 가입이 안 돼요. 이미 다 도용됐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바꿀 수도 없거든요. 물론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자체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무장공비가 들어왔을 때 누가 무장공비고 누가 우리나라 사람인지 구분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주민등록번호인데 개인적으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왜? 유출됐을 때 타격이 너무 크죠. 그래서 요즘엔 주민등록번호 최대한 자제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자, 알아두세요. 아이핀이나 이미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나온 마이핀, 아이핀 친구죠. 마이핀이나 마이핀에서 이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이렇게 달 수 있는 거.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인터넷 사용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나 사용하는 거죠. 하다못해 프로게이머들도 이거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면서 참 편중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게이머가 있는데요. 자기가 IP는 못 만들어가지고요. 19세 관련된 이런 동영상들은 못 봐요. 보고 있으면서 참 웃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물론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좋아지는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지문인식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문인식 다 하는 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지문 채취하면 이렇게 지문 감식기에 돌리잖아요. 그럼 띠릭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 지문이 거의 다 들어가 있지만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범죄자들, 전과자들만 지문이 거의 등록되어 있어요. 띠릭 돌렸는데 지문을 돌렸는데 안 나왔으면 이건 비전과자가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물론 좋은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시신이 훼손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지문만 남아있으면 바로 신분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면에서 좋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도 이거 지문인식을 안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중에서 몇몇의 부류들만 지문인식을 시킵니다. 일본에서.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제일교포들이죠. 제일교포들이요. 북한 문제 때문에 지문인식을 강제로 다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예요, 이게. 일본에서는요, 전과자들만 지문인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제일동포들은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을 다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 합니다. 왜 찍소리도 못 할까요? 우리나라는 정부도 다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제일동포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별을 주는 건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런 발상 때문에 아까 말한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지문인식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문이 나랑 같을 확률이 60억 분의 1이래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60억 분의 1이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넘었으니까 나랑 지문 같은 언어나 하나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당연한 거죠. 정체불명 사이트는 최대한 가입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사생활 관련 정보 탑재 유의하고요. 자, 피해를 입을 경우에 관련 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사회적 노력이 더 중요하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해커들은 더 개인적 노력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런 프로그램 제작을 보급하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백신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운영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이길지 아니면 이거 유출시키려는 사람들이 이길지 모르겠는데 자, 끊임없이 현재 전쟁 중입니다. 자, 개인정보의 중요성, 쇼핑오라 교육행정, 금융 업무 등 생활 전반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짐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개인의 이름, 그냥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해커들이 노리는 첫 번째 타겟도 이거죠. 해커들이 이거 하나 털어버리면요, 대박입니다. 사람 한 명당 몇천 원씩 팔 수 있으니까 2천만 명 팔아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2천만 명을 하나당 1,000만 원씩 팔면 200억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이걸 그래서 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은행 중에서 몇 군데 빼놓고 다 털렸잖아요. 대형 쇼핑몰 다 털렸잖아요. 저 4번 털렸습니다. 출판사에서 2번, 쇼핑몰에서 1번, 은행에서 2번 해가지고, 5번이네요. 5번이면, 드러난 것만 저도 5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적재산권.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인 소유물 중 인간의 정신활동에서 얻은 직접 창작물에 대한 부여된 권리로서요. 자, 인터넷 사이트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리고 사이버머니 게임, 아이템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개인의 소유물은 뭐가 들어간다? 지적재산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굉장히 큰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에 미래사회에서도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지적재산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카피라이트라고 합니다. 라이트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권리인데 이걸 대립하는 의미로서 레프트는 왼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라이트라고 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대립하는 의미에서 카피라이트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저작권법으로서. 근데 카피레프트는요, 어느 정도 필요한 거는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자는 게 카피레프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그래서 이게 라이트, 레프트가 원래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약간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카피라이트는 지적재산권을 가리키는 거고요. 보호를 해야 된다. 카피레프트는 필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된다? 공유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침해 사례가 있는지 표절 사례 많죠? 불법 복제, 우리나라 최고죠?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 우리나라 불법 복제 역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테이프 시대에도요, 그 미국의 유명한 음반사들이 테이프가 불법 복제가 안 되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장치해도 이거 옛날에 그 미국의 가장 큰 음반 회사가
어떤 이제 유명한 가수 앨범을 딱 내놓으면서 실명 밝힐게요. 머라이어 캐리 음악 내놓으면서 이거 불법 복제를 풀려면 70년이 걸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동대문에서 일주일 만에 풀었습니다. 이런 사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CD로 바뀌어서도 CD는 불법 복제 불가능하다 했었는데 뭐 불가능합니까? 그 다음 게임 CD까지 다 가능하죠. 요즘엔 게임 CD 불법 복제 할 필요도 없죠. 인터넷에서 그냥 그 자료 그대로 다 가니까. 그래서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사람, 다운로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지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불법 업로드 중에서도 아주 많이 업로드를 시키는 이른바 헤비 업로드라고 하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만 대표적으로 한 명씩 잡아가지고 처벌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만간에 누군가 하나 터집니다. 다운로드 중에서도요. 잘 받으셔야 돼요. 자주 나타나는 이유. 자, 다른 사람이 창작물에 접근하기 쉽고 업로드, 다운로드, 복제가 간단해. 이것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뭐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쓰려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쉽다는 건 두 번째예요. 돈 안 주고 쓰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쉽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쓰는데 이게 굉장히 과정이 어려워요. 그래도 합니다. 공부해서라도 하죠. 왜 대가 안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여러 가지 정보나 아니면 이용물들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쓰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약간 뜨끔한데요.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침해는 범죄이며 처벌받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로서는요. 과제나 보고서 등을 쓸 때 지적재산권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 이런 것도 최대한 조심해야 되겠죠. 꼭 처벌 당하고 그 다음에 처벌이 무서워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때요?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대한 조심해야 된다는 것까지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킹 뭔지 아실 겁니다. 자, 다른 컴퓨터에 침입하여 그 속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빼내거나 파괴시키는 행위. 이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다음 컴퓨터 바이러스, 이것도 역사가 되게 오래됐죠. 정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작 유포된 악성 프로그램.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미생물이라고 하는 미생물보다 더 낮은 단위의 그 세포 단위의 이른바 생명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세포 단위의 조직이죠. 근데 이게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컴퓨터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는 이런 것들을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 종말이 오면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종말이 올 거다라는 건 뭐 지금까지 수십 편의 영화로서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해킹과 바이러스의 문제점 당연하죠. 남의 자료를 빼내서 악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자료를 손상시키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여 작동할 수 없게 만들고 다른 컴퓨터도 감염시킨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 뭐 당연한 얘기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 사이버 폭력 보겠습니다. 많이 나오죠. 뭐가 하나 걸릴지 모릅니다.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수치심을 주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 물리적 고통은 줄 수 없겠죠. 자기가 자해를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자, 정신적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형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그 다음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이런 사례들.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냥 하다못해 욕설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스토킹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는 걸 스토킹이라고 하죠. 자, 문제점. 익명성 때문에 누가 폭력을 행사했는지 밝혀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요. 이것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죠. 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는요, 철저하게 사전에 자기가 먼저 예방해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후 대응을, 이거는 어때요? 청소년도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서서 법적인 그 도움까지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도움받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한 정보사의 특성을 쓰세요 나왔습니다. 자, 사이버 세상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다. 자, 뭐라고 합니까? 동시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성, 그 다음에 평등성,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겠네요. 자, 개방성, 평등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고 하죠. 익명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산 수준이나 교육 수준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불평등해진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정보를 잘 쓰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 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뭐가 커져요? 격차가 커지죠. 물론 이게 중졸 과정에서 많이 나온 단어는 아닐 겁니다. 이거 고졸 과정에서 중요한 단어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냥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졸 과정과 고졸 과정은 내용은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문제 난이도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아시면 그 다음 단계까지 여러분들 도움이 되니까 정보 격차라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정보를 사생활하고 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인터넷상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확인수단으로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입력하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이핀, 요즘 또 아이핀 친구로서 마이핀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자, 이름이나 주소,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처럼 다른 사람과 구별해 어떤 개인을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자신만의 정보, 개인정보라고 하죠. 여기까지 해서요. 자, 세 번째 단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단원 나왔습니다. 4번, 이제 뭐가 나오죠?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협동. 자, 이제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가정 배웠죠? 친구 배웠죠? 사이버 공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이웃이라는 단어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웃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